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행진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3번 연속 금리를 동결시켰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죠? 네, 구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답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네, 지금 이제 목요일입니다. 5월 25일 날짜가 있죠. 네, 어제의 날짜입니다. 저는 하루 일찍 방송을 녹화를 하니까 기준금리 연 3.5%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에 선 끊기 했다. 자, 이거는 의미 없는 멘트죠. 자, 이것은 멘트가 의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여기는 립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지금 내일 당장 언제부터 빨리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러면은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워딩은 의미가 없는 워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종의 시장에 어느 정도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을 립 서비스로서 이제 잠재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5% 금리 인하를 3번을 했습니다. 3번. 네, 3번 연속 동결시켰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것은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는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전 방송부터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제가 팩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한번 제가 방송을 여러 차례를 했었는데, 최근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네, 여기도 있습니다. 한미 금리 인하 언제 시작하나 이 부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그 부분들을 한번 이제 방송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죠. 모든 것은. 그래서 경제를 미리 예측하고 분석한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라고 부분이죠. 금리 인하는 제가 주장을 했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려야 된다. 자, 금리를 내리는 것과 금리가 내려가는 것.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결을 하거나,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들로 봤을 때 뭐 성장률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는 저는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했었고, 그리고 금리가 언제 내리는가 오르는 것인가 뭐 동결한다 이런 내용들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시장론자. 시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언제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시장하고 큰 연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리라는 요소는 무엇이죠? 이것은 핑계죠, 핑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같은 사람들은 분석하는 것은 무엇이다?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금리라는 핑계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시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켓이 아니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이든 한국은행이든 자기들이 모여서 그냥 방망이 두들겨서 결정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내다볼 수가 있겠죠. 해안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차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라든가 특히 고용지표,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 이런 금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을 위축시키는 이런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7월달, 이때부터는 7월부터는 아마 금리가 동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정도가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1월 정도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첫 번째 사이클의 진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를 급격하게 절대 못 올려내립니다.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금리 사이클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지난 방송하고 말씀드렸죠. 다 시기를 9월이 아마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리 인하 0.25%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25% 정도 금리를 내리는 정도지 뭐 이거를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9월 정도가 금리 인하가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있고 늦어도 12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기로 봤을 땐 그렇고 사실은 한국은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어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금리를 전혀 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거지로 금리를 올렸던 거죠.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자, 이 고용시장의 문제를 금리로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금리를 능사가 아니다. 금리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다 깨우치게 될 것이고 유력하게 내년 1월이 금리 인하가 터지면서 주가도 한번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료가 다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자산시장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 재료는 이제 끝났습니다.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죠? 금리 인하죠, 인하. 이 재료가 언제 시작되는가가 이제 자산시장이라든가 부동산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은 기준금리죠. 한국, 미국. 자, 한국은행에서는 3.5%를 3번 연속 동결을 했고, 미국은 5.25%다. 그래서 한국은 9월 빨라봐야 9월 정도. 유력하게 보는 것은 9월이고, 미국은 1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한 이게 3개월 정도를 보시면은 3월, 내년 3월, 1월에서 3월, 한국은 9월에서 12월 정도는 늦어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먼저 금리를 올려버렸죠. 미국은 뒤늦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왜 뒤늦게 금리를 올렸습니까? 네, 고점에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제도 이거는 FRB는 사실은 말했죠. 네, 이거는 유대 투기자본 있죠. 국제 투기자본의 유대 투기자본을 뒤에 배경으로 있는 곳입니다. 이 사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취매를 먼저 하고 팔 때도 먼저 팔고 선매도를 먼저 하고 나서 금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사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무엇이 나타났다? 성장률이 개박살났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죠? 네, 이걸 만든 사람이 이창용 총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거다. 한국은 금리를 사실 올릴 필요가 없는 국가였다. 네, 금리를 사실 2%를 넘길 필요가 없는 국가였는데 억지로 그냥 3.5%까지 올렸으니까 2% 인하까지는 시기를 두고라도 사이클상으로도 지속되게 금리를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이 사이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보다는 사이클이 먼저 시작되고 네, 강도도 하락에 대한 금리 하락의 강도도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총재 이창용 총재입니다. 나와가지고 뭐 저성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지금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변명을 막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이 금리가 고금리가 상당히 불리하다. 성장률 보시면은 2020년도 2월입니다. 그때부터 보시면은 금리 인상기 때 보시면은 성장률이 이제 개박살 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또 뭐 이창용 총재는 재정 통화 정책으로 장기 저성장 해결, 이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이 헛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초적인 뭐 어떤 경제학이라든가 지금 국제 금융 아니면은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운 사람인지라는 좀 의심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재정 통화 정책으로 장기 저성장, 이 장기 저성장이 나타난 것을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이게 해결됩니까, 이게? 내가 묻고 싶어요. 자기가 금리를 올렸던 거를 자꾸 뭐라고 합니까? 이 포장하고 있어요, 지금. 변명을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금리 인상을 한 이후 이창용 총재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률 개박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게 변명을 하는 게 뭐냐?
왜 자꾸 금리를 올리냐? 이 부분에서 자기가 무슨 말이 뭡니까? 재정 통화 정책으로 장기적 성장 해결되냐? 이게 나라 망치의 지름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성장이라는 문제는 고금리로 해결 안 돼요. 고금리가 더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경질이 필요하다.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경질이 답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 지식에 대한 소양, 금융 지식에 대한 소양, 전혀 그런 것들이 저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제 서서히 피곤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이 재료 자체가 너무 피곤해요. 그냥 지겨워요. 지겨워. 이제 지겹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도 얘기 나오고, 금융시장에도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이 사이클, 네, 이것이 언제 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늦어진다면 불확실성들이 더 늘어나겠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중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라든가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거는 이제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 됐죠. 소문이 이제 현실화됐으니까 이제 소용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기다.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가 됐을 때 자산시장이 불확실성들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력하게 보는 것은 내년 1월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 사실상 종료, 이러면 이제 피벗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거죠. 피벗, 여러분들 피벗은 잘 알 겁니다. PIVOT,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이거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가 딜러 이런 분들은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고급적으로 이제 기술적 같은 경우는 좀 고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라는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들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피봇이라는 것은 이 전환을 얘기한 겁니다. 전환. 변화, 전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사실 피벗은 기술적 지표로서는 지지와 저항선을 찾는 겁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것. 그러니까 이 지지와 저항선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많이 보는 것이 파라볼릭이죠. 파라볼릭. 예,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면. 그다음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이죠. 볼린저. 이 지지와 저항이죠. 볼린저 밴드. 그 대부분의 여러분들 많이 쓰는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기술적 지표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눕니다. 저는 이런 기술적 지표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간만 봅니다. 시간만 계산하는 사람이고, 하수, 중수, 고수들까지는 기술적 지표들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 중에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는데, 이동평균선을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네, 단순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는 지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기하도 있습니다. 이제 가중. 기한 가중평균이다. 가중평균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가중평균 같은 경우는 기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누적입니다. 누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누적도 있죠. 누적평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인데, 이거를 기술적 지표로 보는 것은 많이 쓰는 게 MACD입니다. MACD. MACD 지표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예, 스토캐스틱을 여러분들 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또 소냐 지표 많이 씁니다. 소냐. 네, 소냐라고 해서 이 지표들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MACD 오실레이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동평균선을 많이 쓰는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사례를 본 거고, 그 다음에 피벗을 쓰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피벗은 쓸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쓸 수 있는 것이 한 5, 60가지 정도 됩니다. 이거 변형시켜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환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벗이 뭡니까? 피벗이라고 하도 피봇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것을 피봇하고 또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피보나치도 같이 이렇게 수치를 지지와 저항성을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벗은 전환된다. 그래서 전환되는 것은 무엇이다? 네, 이거를 다르게 보게 되면은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디버전스. 디버전스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이거는 기술적 지표에서 쓰는 거고, 시세가 완전히 바닥에서 턴했을 때 이거를 디버전스라고 하고, 다이버전스. 위에서 상단으로 꺾였을 때, 하락으로 꺾였을 때도 다이버전스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있고, 여기서 반대되는 게 힙소입니다. 힙소.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을 실패하는 것을 힙소라고 그러고, 이것도 다른 게 또 페일러죠. 페일러.
예, 페일러라 그러는데 이게 실패입니다. 실패. 우리나라 말로 실패인데 이것도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벗과 정반대되는 단어가 이제 페일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이버전스와 반대되는 건 힙소. 그러니까 전환에 실패했다는 것을 힙소라 그러고, 그러니까 피벗은 이제 여기서 말한 거는 금리 인상이 피벗됐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로 전환되는 시기를 말한 겁니다. 피벗. 전환이 됐다. 금리 인상이 전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리 인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 영원히 금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없습니다. 금리도 항상 이거죠. 네, 이것을 변화가 움직이죠. 계속 사이클에 따라서 이 변화되는 국면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피벗입니다. 피벗. 네, 피벗이라고 하기도 피벗. 네, 이렇게 여러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네, 기대감이 중요하고 소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화됐을 때, 네, 그거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피벗이 되는 시기. 자, 이 시기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불확실성들은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